조용히 불이 꺼진 자리에서 한서연은 늘 집안에서 가장 늦게 불을 껐다. 남편 박민재가 잠든 뒤, 시어머니 박옥희 여사가 방문을 닫은 뒤, 그제야 그녀는 하루를 정리할 수 있었다. 싱크대에 남은 물기를 닦고, 식탁 위에 흐트러진 신문을 가지런히 접고, 현관에 나란히 놓인 신발의 방향을 맞추는 일까지 마치고 나면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마포의 오래된 아파트, 결혼 초에 잠깐만 살짝 들어왔던 이 집은 어느새 5년째 그녀의 삶이 되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지나치게 조용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면 서연은 가끔 자신이 이 집 안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민재는 아직 이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왔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대답했다. 네, 어머니. 오늘 당직이래요. 또 당직이야? 요즘 병원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늘 같은 위안기가 담겨 있었다. 아들이 집에 없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아들을 제대로 뒷바라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확인이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미리 끓여둔 한약을 데웠다. 시어머니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기는 약이었다. 박옥희 여사는 교사로 평생을 살았고 남편을 일찍 여의었다. 그녀의 삶에서 아들은 유일한 자랑이자 성취였다. 요즘 민재가 많이 바빠졌잖아요. 교수님들도 알아보고 방송 섭외도 오고. 그래서 하는 말이야. 박옥희 여사는 약을 받아들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럴 때일수록 아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지. 애도 없고 집안에 기운도 없는데 내가 더 신경 써야지.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도 고함처럼 요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서연의 마음의 특정 부분을 정확히 찌르고 지나갔다. 애가 없다는 말,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노력은 결과가 있어야 노력이지. 박옥희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약을 다 마신 뒤 컵을 내려놓았다. 더 할 말은 없다는 듯 그녀는 안방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서연의 가슴 안에서는 둔탁한 울림이 남았다. 서연은 식탁 의자에 잠시 앉았다. 손을 배 위에 올려보았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결혼 초 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서두르지 말자.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기에 서연은 아이를 미뤘다. 민재가 레지던트였을 때, 펠로우를 준비할 때, 해외 연수를 가고 싶어 했을 때, 그녀는 늘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아이는 언제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아, 박민재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민재는 흰 셔츠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서 있었다. 예전보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밥은? 놔뒀어요. 데워 드릴게요. 괜찮아. 그냥 물만 줘. 민재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 조용한 공기, 늘 같은 풍경. 한때는 그 안정감이 좋았는데 요즘은 어쩐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 병원에서 일 있어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똑같지 뭐. 민재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시선은 서연을 스치듯 지나갈 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자. 중요한 분이 오셔. 누군데요? JH 파마 쪽 병원 투자 관련해서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JH 파마는 요즘 의료계에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대형 제약사였다. 아내도 같이 가야겠지? 민재의 말투는 질문이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알겠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습관처럼 몸에 밴 미소였다. 민재는 그 미소를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해졌다. 예전엔 그 미소가 위로였는데 지금은 책임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민재는 먼저 잠들었고 서연은 또다시 마지막으로 불을 껐다. 침대 옆 스탠드를 끄기 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주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서연은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집, 이 익숙한 밤들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평온처럼 보이는 일상이 가장 잔인한 균열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은 조용하면서도 지나치게 화려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쏟아내고 테이블마다 낮은 목소리의 대화와 은은한 음악이 섞여 흘렀다. 서연은 그 공간이 낯설었다. 비싼 식기와 정갈한 코스 요리보다도 이 자리가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박옥희 여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민재는 그녀 옆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서연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다. 늦지 않았네요. 그 말은 칭찬도 배려도 아니었다. 단순한 확인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다. 먼저 들어온 것은 중년의 남자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 여유 있는 걸음. 그는 JH 파마의 회장 정태성이었다. 그리고 그의 팔을 끼고 들어온 여자가 있었다. 정유라. 긴 웨이브 머리, 몸에 딱 맞는 고급 원피스, 과하지 않지만 분명 값비싼 장신구들. 그녀는 자연스럽게 주변의 시선을 즐기듯 미소 지으며 걸어왔다. 그 미소가 민재의 눈에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아, 오랜만입니다. 박 교수, 유라는 먼저 민재에게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지나치게 친근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고도 바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만 가슴 어딘가가 이유 없이 서늘해졌을 뿐이었다. 소개하지, 정태성이 말했다. 내 딸 유라야. 그제야 서연은 자신을 향한 시선이 돌아왔음을 느꼈다. 유라는 그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아, 교수님 사모님이시군요. 그 말투에는 정중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리감이 분명히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식사는 형식적으로 흘러갔다. 대화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민재와 정태성, 그리고 박옥희 여사에게로 모였다. 병원 이야기, 투자 이야기, 미래 계획. 서연은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아니, 끼어들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박 교수님, 요즘 정말 잘 나가시더라고요. 유라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언론에서도 자주 뵙고요. 과분하죠.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다. 그래도 이런 분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중요해요. 남자는 혼자 성공 못 하잖아요. 유라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잠시 옮겨졌다가 다시 민재에게 돌아왔다. 서연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배제한 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옥희 여사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서연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래?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명령이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박옥희 여사도 함께 일어났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한쪽의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했다. 오늘 자리 잘 봤지? 시어머니는 서연을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다. 민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 민재 혼자만의 사람이 아니야. 집안의 미래가 달린 사람이야. 박옥희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 다른 하나는 수표였다. 서연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굴지 마. 박옥희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아이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다. 이건 보상이라고 생각해. 깔끔하게 정리하자. 서연은 손이 떨려 수표의 금액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재와 유라, 그리고 정태성이 나누는 웃음소리였다. 민재 씨도 알고 계세요? 서연이 겨우 물었다. 박옥희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알고 있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민재는 그녀를 한번 힐끗 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서기 전 유라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오늘 뵈어서 반가웠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앞으로는 자주 뵐 일 없을 것 같지만요.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배 안쪽에서 미묘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주 작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신호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쥔 임신 테스트기에는 분명한 2줄이 나타나 있었다.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생각했다. 이 아이를 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서연은 테스트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 순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밤은 깊었고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다. 그러나 서연의 세계는 그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라진 사람, 돌아온 이름. 서연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귀에는 민재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들어 있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잔인했다. 서연은 몇 번이나 배 위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아직은 너무 이른 시간이라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집 안에서 단 한 사람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비밀이 되었다. 새벽 5시, 서연은 조용히 일어났다. 옷장 문을 열고 오래전부터 거의 손대지 않았던 캐리어를 꺼냈다. 민재의 셔츠와 넥타이 사이에 끼워 두었던 자신의 옷들은 많지 않았다. 그녀의 삶이 이 집에서 차지하던 공간이 그만큼 작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필요한 것만 챙겼다. 여권, 통장 몇 개, 오래된 수첩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 옆 서랍에 넣어 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결혼 반지였다.
서연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상자를 닫아 침대 위에 올려두었다.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녀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의 5년이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다. 웃었던 날도 있었고 울었던 날도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감정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끝났다는 확신뿐이었다. 문을 닫는 소리는 아주 작았다. 서연은 그대로 택시를 타고 한남동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서울은 회색빛 안개에 잠겨 있었다. 택시 기사는 목적지를 듣고 잠시 거울로 그녀를 힐끗 보았다. 한남동 고급 주거단지. 그녀의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차가 언덕을 올라가자 거대한 유리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비가 철저한 주거단지,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택시에서 내리자 이미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김석진이었다. 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김석진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자 탁 트인 공간이 펼쳐졌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미니멀하지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 이곳은 서연이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에도 단 한 번도 민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집은 그대로 관리해 두었습니다. 김석진이 말했다. 대표님이 언제 돌아오시든 문제 없도록.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이곳에 서 있자 마포의 작은 아파트에서 느끼던 답답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민재 쪽에서는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석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제 저녁 모임 이후로는요. 그럴 거예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항상 상황이 정리된 뒤에야 움직였으니까.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김석진은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다. 해외 투자 현황, 의료 장비 유통 계약, 제약사 지분 구조. 서연은 빠르게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생활 동안에도 그녀는 이 일들을 완전히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다만 앞에 나서지 않았을 뿐이었다. 당분간 모든 공식 일정은 취소하세요.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당분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MADAMH로만 움직이겠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전설처럼 떠돌던 이름이었다. 얼굴도 성별도 알려지지 않은 투자자. 의료와 금융을 동시에 움직이는 인물. 서연은 그 이름 뒤에 숨는 것이 익숙했다. 아니, 어쩌면 그 이름이야말로 진짜 자신이었는지도 몰랐다. 한 가지 더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다. 병원 쪽, 특히 산부인과 관련된 계약들 제가 직접 다시 검토할게요. 김석진은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이해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서연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 비밀을 당분간 세상과 나눌 생각이 없었다. 이 아이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었고 복수의 도구도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은. 그날 오후, 민재는 집에 돌아와 서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다음날 아침이 와도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침대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을 때 민재의 손이 멈췄다. 반지였다. 아무 메모도 없었다. 설명도, 항의도, 눈물도 없었다. 그 무언의 이별이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숨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그들의 세계에서 역할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었다. 한남동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손은 자연스럽게 배 위로 향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생명.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걱정 마, 엄마는 이번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서울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다. 그 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다만 분명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더 이상 버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으로 세운 곳. 박민재는 자신이 다시 중심에 서 있다고 느꼈다. 서연이 사라진 뒤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지만 그는 그 공백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지금 그의 앞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놓여 있었다. 새 병원, 새로운 투자, 그리고 더 넓은 무대였다. 강남 도산대로 한복판에 자리한 파크 우먼스 클리닉은 개원 전부터 화제였다. JH-파마의 지원, 최신 의료 장비 도입, 언론 홍보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재는 이 병원이 자신의 인생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발판이라고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개원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민재는 병원 회의실에서 실무진과 마지막 점검 회의를 하고 있었다. 독일 쪽 MRI 장비는 내일 설치 완료입니다. 항암 보조 약품은 JH-파마에서 직접 공급한다고 했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때 병원 행정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교수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말하세요. 의료장비 유통사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재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입니까? 계약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사 쪽에서 전략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민재는 잠시 침착을 유지하려 애썼다. 확인해 보세요. 오해일 겁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비슷한 연락이 또 들어왔다. 이번에는 항암 보조제 공급 관련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해외 연구 협약을 맺기로 했던 대학병원에서도 일정 연기를 통보해왔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였지만 이상할 만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민재는 불안해졌지만 그 불안을 애써 무시했다. 개원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했다. 이미 VIP 고객들과 언론 초청이 끝난 상태였다. 지금 와서 멈출 수는 없었다. 개원식 당일 아침, 병원 로비는 축하 화환과 현수막으로 가득 찼다. 민재는 정장을 차려입고 입구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를 걸고 있었지만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장비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아침부터 세 번째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님, VIP 산전 패키지 고객들이 문의가 많습니다. 일단 안내만 잘하세요. 곧 해결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다. 첫 번째 소란은 테이프 커팅이 끝난 직후 벌어졌다. 한 중년 여성이 안내 데스크를 세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병원이에요? 최고급 장비 다 갖췄다더니 초음파 기계도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게 말이 돼요. 뒤이어 다른 고객들도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예약 취소 요청, 환불 요구,
고함과 항의가 로비를 가득 채웠다. 민재는 급히 달려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운송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럼 왜 미리 말을 안 했어요? 그때 병원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검은 정장을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감사단이었다. 파크 우먼스 클리닉에 대한 정기 점검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민재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감사단은 곧바로 원장실로 향했고 의료 장비 수입 서류, 의약품 허가증, 의료진 자격증을 요구했다. 서류를 넘길 때마다 민재의 손은 점점 더 떨렸다. 문제는 하나가 아니었다. 장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일부 의약품은 공급 일정이 불확실했다. 그 시각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통해 병원 로비의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다. 김석진이 병원 내부에 미리 연결해 둔 보안 카메라였다. 화면 속 민재는 애써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번갈아 스치고 있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서연이 낮게 말했다. 처음부터 기초가 불안했으니까요. 김석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장비 공급 중단은 유통 시스템 재편을 이유로 공식 통보되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환자들만 피해보지 않게 조치했죠? 네, 강남 세브란스와 서울대 병원 쪽으로 물량을 늘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화면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민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통쾌하다기보다는 이상할 만큼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장면을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병원에서는 혼란이 점점 커졌다. 홍보용으로 약속했던 고급 검진 프로그램은 취소되었고 SNS에는 불만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개원식은 축하가 아닌 혼돈으로 기억되었다. 민재는 원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쥔 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정태성, 유라, 장비 업체. 그러나 연결되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제야 그는 이 사태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길을 막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병원 문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닫혔다. 로비에는 찢어진 현수막과 치우지 못한 화환들만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운 곳이 하루 만에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한남동에서 서연은 화면을 끄고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참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무너지기 시작한 성. 병원의 혼란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민재는 그날 이후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개원식이 실패로 끝난 다음 날부터 병원에는 취소 전화가 빗발쳤고 예약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길을 돌렸다. 언론은 조심스럽게 준비 부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말이 돌고 있었다. 공급이 끊겼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민재는 JH파마 본사로 향했다. 정태성 회장을 직접 만나야 했다. 병원 문제의 상당 부분이 그들의 지원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장실 앞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장면과 마주했다. 로비는 소란스러웠고 임원들은 분주히 오가며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민재가 비서를 붙잡고 물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장님이 지금 외부 일정 중이십니다. 급한 일이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거리감이 분명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사위 후보로 대접받던 사람이었다. 민재는 그제야 불길한 예감을 확실히 느꼈다. 그날 오후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JH파마의 주가는 급락했다. 해외 원료 공급사가 계약 중단을 선언했다는 공지가 나왔고, 이어서 특허 의약품 일부가 품질 기준 미달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빠르고 잔인했다. 매도 주문이 쏟아졌고 파란 숫자가 전광판을 덮었다. 한남동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자 시세판에 표시되는 숫자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수개월 전부터 설계한 흐름의 결과였다. 해외 파트너 쪽은? 서연이 물었다. 모두 예정대로 움직였습니다. 김석진이 대답했다. 원료 공급 중단, 특허 사용 보류, 그리고 내부 고발 자료 일부가 이미 언론에 넘어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JH파마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탄탄해 보였지만 내부는 무리한 확장과 불투명한 회계로 버티고 있었다. 민재의 병원은 그 위에 얹힌 얇은 장식에 불과했다. 그 시각, 정유라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JH파마 관련 속보가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정태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다. 조용히 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민재 병원도 난리야. 사람들이 다 취소하고 있어.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유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입덧이 심해졌고 이유 없이 피로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조차 귀찮아. 모든 것이 자신 뜻대로 흘러가던 때와는 달랐다. 며칠 뒤 유라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결과는 냉정했다. 유산이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생활을 원인으로 들었다. 유라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왜 하필 지금인가? 그 소식은 곧 정태성에게도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딸을 위로할 여유가 없었다. 은행에서 날아온 통지서가 그의 책상 위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담보로 잡아둔 주식의 가치가 급락했고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고 있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자산을 정리하거나 버티다 무너지는 것. 민재는 그제야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위치가 아니었다. 병원은 비드로 운영되고 있었고 장비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지원을 약속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병원 원장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 못한 채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서연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계약서도 있었다. 결혼 전 그녀가 조용히 넘겨주었던 투자 제안서였다. 그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내의 재능보다는 자신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한남동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석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JH파마 쪽에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회장과 딸 사이도 균열이 생겼고요. 예상한 범위예요. 서연은 담담했다. 돈으로 묶인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무너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민재 병원은 어떻게 되죠? 자금 압박이 심합니다.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배 위에 얹혔다.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이 모든 계산과 파괴와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환자들만 다치지 않게 끝까지 확인하세요. 그 말이 서연의 유일한 당부였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서 한때 견고해 보였던 성들은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지고 있었다. 기록 속에 묻힌 진실. 서연은 그날 아침 병원 예약을 취소했다. 정기검진 일정이었다. 몸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당장 문제가 될 징후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오늘은 다른 일을 마주해야 했다. 김석진은 오전 일찍 펜트하우스로 찾아왔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려놓는 동작이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대표님, 이건 원래 오늘 드리려고 했던 자료는 아닙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왜 지금 가져왔죠? 김석진은 한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의료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다. 날짜는 3년 전 서연이 몇 차례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출혈로 병원을 오갔던 시기였다. 이 기록은 박민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나온 겁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다. 그때 대표님께 전달된 진단은 기억하시죠? 김석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임신이 어렵다는 소견. 자궁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결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진단은 그녀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바꾸어 놓았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달라졌고, 민재의 태도도 조금씩 식어갔다. 그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원본입니다. 김석진은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검사 수치, 의사의 소견,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결론은 이전과 달랐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문장. 임신 가능성 있음. 지속적 관찰 필요. 서연의 숨이 멎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석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표님은 그때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창밖에서 들려오던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왜? 그 질문의 끝을 그녀 스스로도 알았다. 김석진은 마지막 장을 조용히 넘겼다. 거기에는 의사의 서명 옆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박민재. 서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안쪽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이해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더 아픈 것은 그것이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박민재가 직접 조작한 건 아닙니다. 김석진이 덧붙였다. 다만 수정된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상급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요청이죠? 서연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박옥혜 여사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떨어졌다. 오래전부터 그녀를 조여 오던 그림자의 실체였다. 서연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말들, 민재의 미묘한 거리감,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색해지던 분위기. 모든 퍼즐 조각이 뒤늦게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왜?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은 없었다. 왜 말하지 않았죠? 김석진은 잠시 침묵했다. 아마도 갈등을 피하고 싶었겠죠. 어머니와의 충돌, 가정의 균열.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안위를.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침묵은 언제나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대가는
늘 가장 약한 사람이 치렀다. 그럼 난. 서연은 말을 멈추고 배 위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감각이 전해졌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몸은 분명히 생명을 품고 있었다. 나는 3년 동안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네요. 그 말은 원망도, 울분도 아니었다. 반정에 가까웠다. 김석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실을 박민재에게 알리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대답은 빠르고 명확했다. 지금 알려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는 선택했어요. 말하지 않기로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손놀림은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무너진 뒤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건 기록해 두세요. 서연은 말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김석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민재는 병원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았다. 추가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원장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서연이 조용히 차를 내오며 말하던 밤, 민재야, 만약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래도 괜찮아. 그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그럼 걱정하지 마. 그러나 그 말 뒤에 그는 진실을 숨겼다. 아니, 진실을 외면했다. 그 선택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한남동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다. 해가 기울며 한강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 아이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침묵으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정리되었다. 분노는 지나갔고 미련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단단한 고요함. 그리고 그 고요함은 곧 더 큰 파도를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우 속에서 열린 문. 그날 밤, 서울에는 예보에 없던 폭우가 쏟아졌다. 한강을 따라 몰려온 비구름은 도시의 불빛을 삼키듯 내려앉았고,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창밖의 빗소리가 유리벽을 두드릴 때마다 서연은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예정일은 아직 2주나 남아 있었다. 검진 결과도 정상이었다. 그런데도 몸은 설명할 수 없는 긴장 속에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빗줄기가 빌딩 사이를 가르며 떨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허리 아래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가진 통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곧 따뜻한 감각이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양수가, 그녀는 침착하려 했으며 벽면의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김석진과 가사 도우미가 달려왔다. 바닥에 고인 물과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본 김석진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차는 폭우를 뚫고 움직였다. 도로 곳곳이 막혀 있었고 경적 소리와 사이렌이 뒤섞여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시트에 몸을 기대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통증은 점점 규칙적으로 몰려왔다. 김석진은 전화를 붙들고 연신 통화를 시도했다. 주치의 선생님이여.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고요. 김석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돌아보았다. 대표님, 주치의 선생님이 병원으로 오시던 중에 연쇄 추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이송 중이라 분만을 직접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 상황에서조차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다른 팀은요? 수술 중이거나 폭우 때문에 도착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응급당직 전문의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더 깊어졌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누구든 아이만 무사하면 돼요. 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다. 간호사들이 곧바로 이동 침대를 끌고 나와 서연을 옮겼다.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분주한 발걸음, 짧고 단호한 지시들이 이어졌다. 분만실 문 앞에서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통증은 이제 참기 힘들 정도로 몰려왔다. 그녀는 속으로 아이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문이 열렸다. 흰 수술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마스크와 수술모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보호 안경 너머로 드러난 눈빛이 유난히 차가웠다. 그는 차트를 집어들고 무표정하게 읽기 시작했다. 산모 한서연, 30. 임신 38주, 조기 양막 파숙. 그 목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너무도 익숙한 음색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들었다. 보호 안경 너머로 마주친 눈,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역시 차트를 내려다보다가 환자 이름표를 확인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민재였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 의료기구가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보호 안경 너머의 눈이 커졌다. 서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과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만삭의 배를 번갈아 보았다. 계산은 빠르게 끝났다. 이혼 후의 시간, 임신 주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있었다. 당신 임신했어.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다른 의사 불러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강한 진통이 다시 덮쳤다. 몸이 침대 위로 휘청이며 쓰러졌다. 수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산모 자궁 개대 빠릅니다. 지금 교체 불가해요. 민재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저는 못합니다. 그는 장갑을 벗으려 했다. 그 순간 태아 심박수 측정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규칙이 흐트러지고 있었다. 서연은 숨이 가빠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은 남은 힘을 모아 민재의 소매를 붙잡아 끌어당겼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를 봐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 당신은 내 전 남편이 아니에요. 의사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기억하죠? 사람을 살리는 게 당신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 아이에게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은 평생 그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요. 그 말은 그의 심장을 정면으로 쳤다. 민재는 경고음을 울리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연의 배를, 다시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산소 준비. 수축제 용량 올려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시는 정확했다. 그는 다시 장갑을 끼웠다. 분만실은 전쟁터가 되었다. 민재는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밀어내고 시술에 집중했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마스크 안쪽을 적셨다. 서연은 그의 구령에 맞춰 힘을 주었다.
고통은 극에 달했지만 그녀의 의식은 또렷했다. 조금만 더 멀리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힘 주세요. 서연 씨,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 말이 무의식처럼 튀어나왔을 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끌어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공기를 가르는 생명의 소리였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모든 고통이 그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 민재는 아기를 받아들고 탯줄을 자르며 그 작은 몸을 떨리는 손으로 감쌌다. 그는 아기를 바라보다가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다. 아들. 그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지친 몸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모든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분만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은 이미 세상과 처음으로 숨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결은 앞으로의 모든 관계와 선택을 다시 써 내려가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밤. 아기의 울음소리는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폭우와 사이렌, 사람들의 고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처럼 선명했다. 서연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팔 안쪽으로 전해지자 그제야 몸의 떨림이 멈췄다. 민재는 여전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손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공에서 떨렸다.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물러났다. 이 순간은 의료진의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것이었다. 서연은 민재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오직 아이에게만 머물러 있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무언가를 찾듯 입을 오물거렸다. 아이를 이리 줘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그녀에게 건넸다. 아기가 서연의 품으로 옮겨지는 순간 민재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마치 마지막 끈을 놓친 사람처럼. 서연, 그가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분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복도에서부터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켜요. 안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유라였다. 헝클어진 머리, 흐트러진 환자복,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 그녀는 회복실을 빠져나와 이곳까지 뛰어온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뒤로 박 여사가 거의 끌려오듯 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의 등장은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뒤틀어 놓았다. 유라는 민재를 발견하자마자 소리쳤다. 당신이 여기 있었어? 내가 아이를 잃었는데 당신은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그녀의 시선이 민재의 품에서 서연의 품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아기를 보았다. 살아있는 아기, 힘차게 숨쉬는 생명.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게 뭐야? 박 여사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서연과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서연이 내가 임신을 했다고. 다음 순간 그녀의 표정은 경악에서 분노로 급변했다. 내가 지금까지 숨기고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한 거야? 사생아를 낳아서 다시 엮이려고 작정했지. 서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빛났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기를 품에 더 꼭 안았다. 민재가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유라는 비웃듯 웃었다. 병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아버지도 잡혀가고, 아이도 잃고,
이제는 이런 것까지 봐야 해? 그녀는 갑자기 민재를 밀치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손이 아기를 향해 뻗어졌다. 내가 아이를 잃었으니까 너도 잃어봐야 공평하지 않겠어.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출산 직후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민재가 유라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한 팔로 아기를 감싼 서연을 보호하듯 막아섰다. 미쳤어. 유라는 계속해서 달려들려 했다. 민재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의 손이 올라갔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라의 뺨을 때렸다. 방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민재를 올려다보았다. 늘 비굴하게 그녀의 말을 따르던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밀어낸 순간이었다. 그만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누구든 이 아이에게 손대면 난 끝까지 갈 거야. 박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얼어붙었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단호함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재야, 너 미쳤니? 지금 내가 누굴 때린 줄 알아? 저 집안이 우리를 다시 살려줄 수도 있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경비원이 아니었다. 경찰이었다. 그 뒤에는 김석진이 서 있었다. 경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유라 씨, 대한메디컬 그룹과 관련된 가짜 의약품 유통 및 탈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유라는 멍하니 서 있다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는 회장이야. 1시간 전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유라는 저항했지만 곧 수갑이 채워졌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박 여사 역시 조사 대상이라며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자 분만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민재는 천천히 서연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 그는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달라고는 안 할게.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이만은,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남자. 이제는 과거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사람. 당신이 아이를 살린 건 사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기는 서연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숨소리는 이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폭우는 더 이상 파괴가 아니라 오래된 것들을 씻어내는 비처럼 느껴졌다. 이 밤은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택의 무게.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분만실을 떠난 후 서연은 VIP 병실로 옮겨졌다. 조명은 부드러웠고 창밖에서는 젖은 도시의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아기는 투명한 요람 안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작은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서연은 여전히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듯 눈을 떼지 못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석진이었다. 대표님, 조금 쉬셔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다. 민재는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평해졌다.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병원 당직실에 있다고 합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경찰은? 유라 씨와 박 여사는 바로 연행됐습니다. 언론은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오래 숨길 수는 없을 겁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삶을 얽매고 있던 모든 실타래가 한꺼번에 풀려나간 기분이었다. 그러나 해방감보다는 묘한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다. 석진 씨. 네, 사람은 왜 늘 잃고 나서야 할까요? 김석진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 잃기 전에는 그것이 늘 거기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 그랬어요. 사랑도, 존엄도 지키려고 애썼지만 동시에 너무 쉽게 내줬죠. 김석진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이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새벽 민재는 병실 앞에 섰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서성였다. 문 너머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와 기계음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오래전 서연이 써준 메모였다. 몸 상하지 말고 밥 꼭 챙겨 먹어. 그 문장은 지금의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돌아섰다. 아침이 밝았다. 비는 잦아들었고 흐린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서연은 침대에서 몸을 조금 일으켰다. 아직 통증은 남아 있었지만 정신은 맑았다. 아이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그녀의 품에 안겼다. 작고 부드러운 손이 서연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안녕, 서연은 속삭였다. 엄마야. 그 한마디는 그동안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선언 같았다. 오전 늦게 병원 로비는 소란스러워졌다. 대한메디컬 그룹과 관련된 대형 스캔들이 뉴스 속보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유라와 그녀의 부친, 그리고 병원의 불법 행위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기자들은 병원 주변에 몰려들었고 민재의 이름 역시 기사 제목에 등장했다. 서연은 TV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리모컨으로 전원을 껐다. 보지 않아도 돼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건 더 이상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민재에게는 아니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병원은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그의 의료면허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직접적인 범죄 연루는 없었지만 묵인과 방조라는 이름의 책임은 그를 피해 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재는 변호사를 통해 서연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김석진은 조심스럽게 그 사실을 전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창밖의 하늘은 이제 맑아지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는 말했다. 한 번은 봐야겠어요. 민재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모습은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다. 수척한 얼굴, 정리되지 않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깃든 깊은 피로. 그는 서연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이름은? 안난, 서연이 대답했다. 편안할 안, 따뜻할 난, 민재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잘 어울리네요.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서연, 나는. 변명은 하지 마요. 서연이 말을 잘랐다. 이제 와서 이유를 듣고 싶지 않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냥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왔어요. 그의 말은 의외로 담담했다. 아이에 대해서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정리할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당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관계를 되돌려주지는 않아요. 민재의 손이 떨렸다. 기회는 없겠죠. 서연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한 번의 인생을 거기서 잃었어요. 그 말은 잔인하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연은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햇빛이 병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아이에게 가려주듯 손을 옮겼다. 이제 선택은 끝났다. 남은 것은 이 작은 생명과 함께 만들어갈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구의 죄책감이나 후회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서연은 그렇게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이름으로. 퇴원하는 날 아침, 병실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밤새 내린 비는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듯 높고 투명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병실을 둘러보았다. 이 방은 끝이자 시작이었다. 고통과 진실, 선택과 결단이 교차했던 장소. 그러나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뒤가 아니라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는 조용히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유리벽에 비친 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초췌함 대신 단단함이 있었다. 아이를 안은 자세는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엄마였다.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김석진이 먼저 나와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조용했고 준비된 요람과 부드러운 담요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서연은 아이를 요람에 눕혔다. 안나는 작은 숨을 내쉬며 잠들었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늦출 겁니다. 서연이 말했다. 회사는요? 김석진이 물었다. 대표님 부재로 일정이 밀려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비상 경영은 유지하되 공개 일정은 줄이세요. 인터뷰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단거는 다음 분기부터 본격화해요. 그녀가 말한 재단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프로젝트였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지원, 출산과 산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록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센터.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조였다. 이름은요? 김석진이 물었다. 서연은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난재단. 따뜻함이 평안으로 이어지는 곳. 그날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수많은 메일과 보고서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급히 답하지 않았다. 대신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을 입력했다. 선언문. 그녀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기업의 방향, 사회적 책임,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대한 문장들이 차분하게 이어졌다. 공격적이지 않았고 변명도 없었다. 다만 분명했다. 책임은 회피하지 않되 과거에 묵이지 않겠다는 선언. 저녁 무렵 민재의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법적 절차와 관련된 확인 사항이었다. 서연은 짧게 답했다. 모든 것은 원칙대로. 감정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열어두되
경계를 명확히 한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질서였다. 밤이 되자 집 안은 고요해졌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위로 달이 떠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나, 엄마는 너에게 완벽한 세상을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줄게. 아이는 잠결에 손을 움켜쥐었다. 그 작은 손길이 서연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다. 며칠 후, 대한메디컬 그룹 사건은 추가 수사로 확대되었다. 기록 조작과 불법 유통의 전모가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기 시작했다. 언론은 서연의 이름을 다시 찾았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태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첫 공식 일정은 재단의 비공개 간담회였다. 소수의 의료진과 데이터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모였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짧게 말했다. 진실은 언제나 기록 속에 남습니다. 왜곡은 잠시 통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우리는 다치지 않기 위해 구조를 만듭니다. 그 말은 박수보다 깊은 고개 끄덕임으로 돌아왔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서연의 일상은 아이의 리듬에 맞춰 재편되었다. 밤중 수유, 낮잠, 산책. 그 사이사이에 회의와 결제가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가능한 만큼만. 선택의 기준은 단순했다. 아이와 자신을 해치지 않는가. 어느 오후, 서연은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사진과 메모들이 있었다. 민재와 웃던 날들, 불안 속에 적어 내려간 질문들. 그녀는 상자를 닫았다. 지우지 않았다. 다만 보관했다. 기억은 부정할 대상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었다. 창밖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김석진이 잠시 안아주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쌓여 방향을 만든다. 침묵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결정, 기록을 남기겠다는 결심, 그리고 사랑을 조건 없이 주겠다는 약속. 밤이 내려앉자 서연은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안난, 평안과 따뜻함. 그것은 더 이상 바람이 아니라 지금 이곳의 현실이었다. 서연은 알았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랑은 떠나보낸 과거를 붙잡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의 집안에는 고요한 중심이 생겼다. 그 중심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계속되고 있었다.